언니 제발 부탁인데 잔치 취소해. 우리 시어머니 칠순 때는 신라호텔 대연회장에 300명 초대했는데 엄마 잔치가 시골 마을회관이라니 나 진짜 못 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큰딸 민지의 목소리에 나는 손이 떨렸다. 민지야, 엄마가 원하시는 거야. 평생 이 동네 분들이랑 사셨는데 언니는 맨날 그래. 엄마 편만 들고 언니야 서울서 멀리 떨어져 살아서 괜찮겠지만 나는 강남에서 살잖아. 우리 시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시골 국밥집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네. 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언니는 몰라. 나는 최민주. 오늘은 우리 엄마 최순자의 칠순 생신날이다. 40년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엄마는 홀로 우리 자매를 키우셨다.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 5,000명도 안 되는 인구의 외딴 곳에서 국밥집 하나로 두 딸을 대학까지 보내셨다. 언니인 나는 엄마를 닮아 평범한 삶을 택했다.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25년을 근무하며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동생 민지는 달랐다.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강남에 사는 재벌 3세와 결혼했다. 시댁에서는 건물 3채를 결혼 선물로 주었다고 했다. 그 후로 민지는 변했다.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말투가, 모든 게 달라졌다. 민주야, 이 테이블 여기 놓으면 되겠지? 마을회관 안에서 이장님이 땀을 뚝뚝 흘리며 접이식 테이블을 나르고 계셨다. 네, 이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칠순잔치 준비를 도와주러 온 마을 분들이 10여 명이나 되었다. 모두 엄마가 40년간 국밥 한 그릇으로 정을 나눈 이웃들이었다. 순자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맞아. 우리 딸 대학 갈 때 장학금 받게 해준 것도 순자 씨가 교육청에 전화해서 추천해준 거잖아. 내가 아플 때 매일 국밥 갖다 준 것도 잊을 수가 없어. 마을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엄마는 40년 동안 이 작은 마을에서 그저 국밥 한 그릇 팔며 사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신 분이었다. 그때였다. 마을회관 입구로 검은색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명품 핸드백을 든 민지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언니, 민지가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언니, 이게 뭐야? 진짜로 여기서 하는 거야? 민지야, 목소리 좀 낮춰. 마을 분들이 다 들어. 들으면 어때? 나는 진짜 창피해서 못 견디겠어. 민지의 목소리가 마을회관 안을 울렸다. 테이블을 닦고 있던 마을 분들이 일제히 우리를 돌아보았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민지야, 제발. 언니는 맨날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엄마가 평생 국밥집이나 하면서 우리한테 뭘 해줬어? 건물 하나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 칠순잔치는 왜 해? 우리 시어머니는 칠순 때 강남 한복판 호텔에서 200명 초대하셨는데 순간 마을회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나는 동생의 팔을 잡아 끌었다. 민지야, 나가자. 밖에서 얘기하자. 싫어. 나는 여기 있기도 싫어. 민지가 내 손을 뿌리치는 순간이었다. 민지야, 마을회관 뒤편 주방에서 엄마가 나오셨다. 엄마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다.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다. 아마 직접 국을 끓이고 계셨던 모양이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 생신을 좀 더 근사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민지의 손을 잡으셨다. 민지야, 엄마는 이거면 충분하다. 평생 정들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랑 내 딸들이랑 함께하는 게 제일 좋아. 하지만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건물 하나 못 물려줘서. 엄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민지는 고개를 돌렸다. 됐어요. 어차피 엄마는 언니 편만 드시잖아요. 나는 그냥 시댁 사람들한테 아프다고 할게요. 민지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마을회관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이어서 또 한 대, 또 한 대. 전국 각지에서 온 차들이었다. 저게 뭐지? 민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녀들이었다. 20명도 넘어 보였다. 그들은 일제히 마을회관을 향해 걸어왔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혹시 최순자 여사님 계십니까?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당신들은 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엄마는 저렇게 놀라시는 걸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깊은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최순자 여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설마 당신이 그때 네, 맞습니다. 남자가 엄마 앞으로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저는 대한병원 외과과장 정태수입니다. 30년 전 여사님께서 살려주신 아이, 바로 접니다. 마을회관 안이 술렁였다. 나는 동생 민지를 쳐다보았다. 민지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수야, 정말 내가 맞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어머니, 정태수라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만입니다. 30년 전, 저는 13살이었습니다. 정태수 씨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을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통증이 묻어났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비만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에는 10만 원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 병원 복도에 앉아 울었습니다. 13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정태수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때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얘야, 왜 우니? 복도 벤치에 앉아 훌쩍이던 13살 태수 앞에 한 아줌마가 다가왔다.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나는 옆 병실에 입원한 할머니 국밥 갖다 드리러 왔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울고 있어? 태수는 처음 보는 아줌마였지만 왠지 말을 하고 싶었다. 우리 엄마가 백혈병이래요. 치료비가 2천만 원인데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요. 아줌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아줌마가 태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태수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줌마, 우리 엄마 죽는 거 아니죠? 저 어떡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줌마는 태수를 꼭 안아주었다. 그 품에서 태수는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태수는 병원 원무과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정태수 학생 어머니 치료비가 익명으로 납부되었습니다. 네? 누가요? 모르겠어요. 현금으로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가셨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태수는 그 길로 복도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아줌마를 찾았다. 하지만 아줌마는 이미 병원을 떠난 후였다. 저는 그 후로 10년 동안 그 은인을 찾았습니다. 정태수 씨의 목소리가 마을회관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분은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5년 전 우연히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닦으셨다. 대한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신원도 불명확한 할머니셨죠. 저는 당직 의사로서 그분을 수술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충청도 외딴 마을에서 국밥집을 하는 최순자 친구야라고요. 정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 즉시 충청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국밥집을 찾았죠. 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그때 그 아이구나. 많이 컸네. 마을회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정태수 씨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 이건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다. 3억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2천만 원의 15배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제 어머니는 하늘의 별이 되셨을 겁니다. 정태수 씨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받아주십시오. 이건 빚을 갚는 겁니다. 그때였다. 마을회관 입구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왔다. 어머니, 저희도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엄마는 그동안 무엇을 하신 걸까? 정태수 씨 뒤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유진입니다. 엄마의 눈이 커졌다. 유진아, 내가. 네, 어머니. 저예요. 이유진이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전 저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저는 16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이유진 판사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였어요. 집을 나온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방황했죠. 그녀의 눈에 고통이 어렸다. 어느 겨울날 저는 여기 이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며칠을 굶어서 정신이 몽롱했고요. 그때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얘야, 괜찮니? 버스 정류장 벤치에 웅크리고 있던 유진에게 한 아줌마가 다가왔다. 저리 가세요. 유진은 고개를 돌렸다. 아줌마,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얘야, 일단 밥부터 먹자. 우리 집 국밥집이야. 따뜻한 거 먹고 이야기하자. 아줌마는 유진의 손을 잡아 끌었다. 유진은 저항할 힘도 없었다. 그렇게 끌려간 국밥집에서 유진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먹었다. 그것은 유진이 일주일 만에 먹는 첫 식사였다. 이제 이야기 좀 해볼래? 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니? 아줌마의 눈빛은 따뜻했다. 유진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폭력, 가정 파탄, 미래에 대한 절망.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아줌마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얘야,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을래? 내가 널 키워줄게. 네. 내 딸이 둘 있는데 하나 더 있어도 괜찮아. 넌 공부하고 싶다고 했지? 그럼 공부해. 내가 대학까지 보내줄게. 유진은 믿을 수 없었다. 아줌마, 저를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넌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나도 옛날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든. 이제는 내가 도와줄 차례야. 그날부터 유진은 최순자 씨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엄마는 유진을 친딸처럼 대해주셨다. 학교에 다시 보내주셨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셨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유진을 위해 야식을 챙겨주셨다. 유진아, 너는 꼭 판사가 될 거야. 나는 믿어. 엄마의 그 말이 유진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유진은 3년 동안 엄마 집에서 지내며 공부했다. 그리고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했다. 어머니는 저를 3년 동안 키워주셨습니다. 이유진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내주셨어요. 당신은 시골 국밥집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 덕분에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판사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엄마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유진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어머니, 이건 제 마음입니다. 유진 판사가 봉투를 꺼냈다. 1억입니다. 어머니께 받은 은혜의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받아주세요. 유진 판사 다음으로 한 남자가 나왔다. 어머니, 저는 부산대학교 교수 강민호입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셨다. 민호야. 네. 어머니, 20년 만입니다. 강민호 교수가 허리를 숙였다. 저는 20년 전 고아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민호야, 내가 공부하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강민호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4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수가 되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민호 교수가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것은 5천만 원입니다.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 여성이 나왔다. 어머니, 저는 서울대병원 간호사 박혜진입니다. 혜진아. 네, 어머니. 제가 병원비가 없어서 동생 수술을 못 시킬 뻔했을 때 어머니께서 2천만 원을 빌려주셨죠. 천천히 갚아도 돼. 내 동생부터 살리자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 덕분에 제 동생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호사가 되어 어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박혜진 간호사가 봉투를 내밀었다. 3천만 원입니다. 받아주세요. 1명, 2명, 3명,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모두 엄마가 도와준 사람들이었다. 가출 청소년, 고아, 빚더미에 앉은 이웃, 병든 가족을 둔 사람들. 엄마는 지난 30년 동안 이들을 모두 도와주셨던 것이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옆에 서 있던 민지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언니, 이게 무슨...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태수 씨가 다시 앞으로 나왔다. 최순자 어머니, 그가 커다란 봉투를 들어 보였다. 저희가 모은 돈입니다. 총 15억입니다. 15억? 나는 숨이 막혔다. 저희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최순자 장학재단. 어머니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단의 첫 기금입니다. 마을회관이 숨죽인 듯 조용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으셨다. 엄마,
나는 소리를 지르며 엄마에게 달려갔다. 병원 응급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는 구급차 안에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구급차 뒷자리에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언니, 엄마가 괜찮을까? 민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강하신 분이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나도 두려웠다. 구급차가 청양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섰다. 의료진이 우르르 나와 엄마를 응급실로 실어 날랐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해주세요. 간호사가 우리를 막아섰다. 응급실 문이 닫혔다. 나와 민지는 그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응급실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민지는 내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언니, 한참 만에 민지가 입을 열었다. 나 정말 몰랐어. 엄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지.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엄마를 가난한 국밥집 주인으로만 봤어. 명품 하나 사줄 수 없는, 건물 하나 물려줄 수 없는, 그저 초라한 시골 아줌마로만. 눈물이 민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언니, 나 정말 나쁜 년 맞지?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아니야. 나는 정말 나쁜 딸이야. 엄마 칠순잔치 날 뭐라고 했어? 시골 마을에 관해서 잔치하는 게 창피하다고, 시댁 사람들한테 뭐라고 들을까봐 무섭다고. 민지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런데 엄마는 30년 동안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잖아. 돈도 없으면서. 당신도 힘드실 텐데. 민지의 어깨가 들썩였다. 나도 눈물이 났다. 사실 나도 몰랐다. 엄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엄마와 같은 시골에 살면서도, 매주 엄마 댁에 들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민주야.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정태수 씨를 비롯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어머니는 괜찮으십니까? 정태수 씨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세요. 그렇습니까? 정태수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유진 판사가 앞으로 나왔다. 민주 씨, 혹시 어머니 댁 열쇠 있으신가요? 네. 왜요? 어머니께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다녀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엄마 댁 열쇠를 꺼내 유진 판사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유진 판사가 황급히 병원을 나갔다. 나 이유진은 서둘러 최순자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40년 된 낡은 단층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마당이 나왔다. 장독대 몇 개와 텃밭이 전부였다.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집안은 너무나 소박했다. 아니, 소박하다는 표현도 부족했다. 낡았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거실 한쪽에는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있었다. 소파는 곳곳이 해져서 헝겊으로 덧대어져 있었다.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셨다. 대학 등록금 1,500만 원도 내주셨다. 총 3,300만 원. 그 돈이면 이 집을 리모델링하고도 남았을 텐데 어머니는 왜 당신을 위해서는 단 1원도 쓰지 않으셨을까?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한쪽에는 낡은 옷장이 있었다. 옷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옷장 안에는 옷이 거의 없었다. 겨울 점퍼 1벌, 여름 블라우스 2벌, 바지 3벌. 이게 전부였다. 어머니, 목이 메었다. 나는 옷장 서랍을 열었다. 속옷과 양말을 가져가려고. 그런데 서랍 맨 아래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꺼내보니 낡은 공책 여러 권이었다. 이건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공책 속 기록. 1995년 3월 15일. 정태수 13세, 서울 강북구. 어머니 백혈병 치료비 지원. 2천만 원 국밥집 담보대출. 아이가 너무 많이 울었다. 내 딸 민주가 전 아이였을 때가 생각났다. 1997년 8월 3일. 이유진 16세, 가출 청소년. 생활비 및 학비 지원. 매달 50만 원, 36개월 1,800만 원. 대학 등록금 1,500만 원. 총 3,300만 원. 이 아이는 꼭 판사가 될 것 같다. 눈빛이 다르다. 1999년 4월 20일. 강민호 19세, 보육원 출신.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매달 100만 원, 48개월 4,800만 원. 보육원 원장님이 이 아이를 꼭 도와달라고 하셨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아이라고. 2001년 7월 10일. 박혜진 25세, 간호조무사. 동생 심장 수술비 지원. 2천만 원 국밥집 2차 담보대출. 아이가 죽으면 이 언니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공책은 계속 이어졌다.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25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나는 공책을 덮을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마지막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주와 민지에게 미안하다. 건물 한 채 물려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는다.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내 딸들도 언젠가 알아주길.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 어머니. 1시간 후, 유진 판사가 병원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엄마의 옷가방과 함께 공책 여러 권이 들려 있었다. 민주 씨, 민지 씨. 유진 판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유진 판사가 공책을 우리에게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이게 숨이 막혔다. 민지도 내 어깨 너머로 공책을 들여다봤다. 언니, 이게 뭐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엄마의 메모를 읽었다. 민주와 민지에게 미안하다. 건물 한 채 물려주지 못해서. 엄마. 민지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언니, 엄마가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민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나라고. 민지가 공책을 꼭 안고 울부짖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딸이었어.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다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태수 씨가 다가와 공책을 받아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입을 열었다. 67명. 정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67명을 도우셨습니다. 4억 2,300만 원. 강민호 교수가 중얼거렸다.
월 평균 500만 원 매출로 30년간 대출까지 받아가며 박혜진 간호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모두가 침묵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수십 명의 눈물 소리가 들렸다. 정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월 평균 500만 원 매출. 그가 손가락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재료비가 30%, 150만 원. 임대료는 없으셨겠지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50만 원. 그럼 남는 돈은 300만 원. 여기서 두 딸 학비와 생활비를 빼면 정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께 남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30년간 4억을 쓰셨어요. 이건 강민호 교수가 말을 이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3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4억이 넘게 쓰셨다는 건 이유진 판사가 공책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대출을 받으셨어요. 3번이나. 그리고 여기 보증까지 서주셨네요. 5천만 원. 현재 부채가 1억이 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어머니는 박혜진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빚을 지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였다.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나는 벌떡 일어났다. 네, 저요. 환자분은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신 겁니다. 네,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빈혈 증상이 있으셨고 만성 피로 누적 상태였습니다. 체중도 정상 체중의 80%밖에 안 나갑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환자분 평소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평생 국밥집을 하시면서도 정작 당신은 제대로 드시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 민지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엄마. 지금은 안정을 찾으셔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는 일제히 병실로 향했다. 3층 일반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고 계셨다. 엄마. 나는 엄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민지도 반대편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엄마의 손을 각각 잡았다. 그 손은 너무나 거칠었다. 40년간 국밥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한 손. 그 손으로 67명의 인생을 살려내셨다. 엄마, 눈 떠요. 제발. 민지가 엄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때였다. 엄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천천히 눈을 뜨셨다. 엄마. 우리는 동시에 외쳤다. 엄마는 우리를 번갈아 보시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다. 민주야. 민지야.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쉬세요. 아니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하셨다. 나는 급히 엄마를 말렸다. 엄마, 안 돼요. 민주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하구나. 엄마. 건물 하나 물려주지 못했어. 좋은 차 한 대 사주지 못했어. 명품 가방 하나 선물하지 못했어. 엄마, 그만해요. 제발. 민지가 소리쳤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제가 나빴어요. 민지가 엄마 손을 꼭 쥐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엄마가 민지를 바라보셨다. 민지야, 엄마 말 들어봐. 엄마가 힘겹게 말씀하셨다.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그 아이들을 도와준 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네. 엄마, 하지만 너희한테는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으니까. 그 순간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정태수 씨를 비롯한 20명이 일제히 들어왔다. 어머니, 정태수 씨가 침대 앞으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틀리셨습니다. 네. 엄마가 정태수 씨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두 딸분께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정태수 씨가 공책을 들어보였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엄마의 눈이 커졌다. 그건 어머니, 저희가 이제 보답할 차례입니다. 정태수 씨가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20명 모두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께 진 빚을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 씨, 민지 씨, 정태수 씨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두 분께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수 씨가 큰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저희 67명이 모은 돈입니다. 총 18억입니다. 나는 숨이 멎었다. 18억. 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주신 4억의 4배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최순자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정태수 씨가 엄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두 딸이 운영하실 겁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와 민지도 울고 있었다.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다. 어머니, 이유진 판사가 말했다. 어머니는 건물을 물려주지 못하셨다고 하셨지만 유진 판사가 공책을 펼쳤다. 어머니는 67년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유진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강남 빌딩보다 더 단단하고 더 높고 더 아름답습니다. 엄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다. 민지가 엄마 품에 안겼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엄마를 안았다. 셋이서 한참을 울었다. 병실 밖 복도까지 울음소리가 퍼져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모두 멈춰서서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엄마와 민지는 나란히 병상에 누워 계셨다. 민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사셨을까? 그 답은 이제 알 것 같았다. 엄마는 사람을 위해 사셨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을 위해서.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나도 민지도 우리는 엄마가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걸을 것이다. 그것이 진짜 유산을 물려받는 길이니까. 새벽 4시 삐삐삐삐 알람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새벽 4시 병실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언니,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깼어? 응. 언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나는 민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엄마 생각하다가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어제 저녁 의사 선생님 말로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민지야, 응, 엄마가 매일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알아?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 우리가 집 떠난 지 오래됐잖아. 새벽 4시야. 정말? 엄마는 4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 나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30년 전, 나 민주는 8살이었다. 어느 날 밤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다. 엄마? 엄마는 커다란 솥 앞에 서 계셨다. 국밥을 끓이고 계셨다. 민주야, 왜 앉아? 배가 아파서. 그래, 어디 보자. 엄마가 손을 씻고 내 배를 만져보셨다. 아이고, 차가운 거 먹었나 보네. 잠깐만 기다려. 엄마는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주셨다. 나는 보리차를 마시며 물었다. 엄마,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 응, 국밥집은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야 하거든. 손님들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 먹으러 오시니까. 그럼 엄마는 몇 시간 자? 엄마가 웃으셨다. 4시간, 5시간? 그것밖에 안 자? 괜찮아. 엄마는 잠이 없어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하시고 12시가 넘어서 주무셨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셨다. 하루에 4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다. 엄마,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뭐 어쩌겠니? 우리 민주랑 민지 먹여 살려야지.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민주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넌 공부 열심히 해.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다. 20년 전, 나는 18살이 되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또 잠에서 깼다. 습관적으로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엄마. 엄마는 여전히 솥 앞에 서 계셨다.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민주야, 왜 앉아? 내일 학교 가야지. 엄마도 자야지. 엄마는 곧 잘 거야. 국물만 좀 더 끓이면 돼.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뭔 소리야? 등록금 너무 비싸잖아. 내가 취직해서 돈 벌게. 엄마가 국자를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내 손을 잡으셨다. 민주야, 엄마 말 잘 들어봐. 응. 엄마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키우려고. 맞아. 근데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 하고 싶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배움이 없어서 평생 국밥집밖에 못했어. 하지만 너희는 달라. 너희는 공부해서 더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 엄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나는 엄마를 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나는 꼭 선생님이 될 거야. 그리고 엄마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될게. 언니,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가 그렇게 사셨구나. 응, 40년 동안. 나는 어젯밤 정태수 씨가 계산했던 숫자를 떠올렸다. 월 평균 500만 원 매출, 재료비 150만 원 제외, 공과금 50만 원 제외, 남는 돈 300만 원. 여기서 우리 자매 학비와 생활비 200만 원 제외. 엄마에게 남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민지야, 국밥 한 그릇이 얼마였는지 알아? 5천 원? 응. 나는 계산기를 꺼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으려면 국밥 200그릇을 팔아야 해. 하루에는 7그릇. 민지가 숨을 들이켰다. 그런데 엄마는 하루에 몇 그릇이나 팔으셨을까? 나는 국밥집을 떠올렸다. 작은 가게, 테이블 6개.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많았다.
저녁 시간에도 꽤 많았다. 하루 평균 50그릇? 그럼 하루 매출이 25만 원. 한 달이면 750만 원. 거기서 재료비랑 공과금 빼면 민지가 계산했다. 450만 원 남네. 그 돈으로 우리 학비 내고 생활비 쓰고 그리고 나는 말을 멈췄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그럼 엄마는 당신을 위해서는 얼마를 쓰신 거야? 거의 없었을 거야. 우리는 동시에 침대를 바라봤다. 엄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다.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로. 다음 날 아침, 정태수 씨가 병실로 찾아왔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민주 씨, 민지 씨, 어제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무슨 조사요? 어머니의 국밥집 운영 기록입니다. 정태수 씨가 서류를 펼쳤다. 저는 어젯밤 이 마을 분들을 만나 어머니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첫째, 어머니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네. 명절에도, 추석에도, 설날에도, 심지어 아프실 때도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정태수 씨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둘째, 어머니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밥 가격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재료비가 올라도 어머니는 가격을 동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배불리 먹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민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셋째, 어머니는 돈 없는 손님들에게 공짜로 국밥을 주셨습니다. 마을 이장님 말씀으로는 어머니 가게에는 외상 장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태수 씨가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이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다. 1985년 5월 3일 김철수 막노동 국밥 한 그릇 2,000원. 품삯을 못 받으셨다고 일단 드시라고 했다. 1987년 8월 15일 박영희 노숙자 국밥 한 그릇 2,000원. 며칠을 굶으셨다고 돈은 나중에 받으면 된다. 1990년 12월 24일 이순자 독거노인 국밥 세 그릇 6,000원.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계시길래 손자들 온다고 거짓말 하시는 게 안쓰러웠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물이 났다. 외상장부는 수백 페이지에 달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총 외상 금액 2,300만 원. 받은 돈 400만 원. 받지 못한 돈 1,900만 원. 괜찮다.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면 됐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배고픔은 참을 수 없으니까. 엄마. 민지가 공책을 꼭 안고 울었다. 언니, 엄마가 1,900만 원을 못 받으셨대. 그 돈이면 나도 목이 메었다. 우리 등록금을 훨씬 넘는 돈인데. 정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을 위해 쓴 돈보다 남을 위해 쓴 돈이 훨씬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수 씨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어머니의 통장 내역입니다. 마을 농협에서 발급받았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최순자님 통장 잔액 47만 원. 47만 원. 40년을 일하고 남은 돈이 고작 47만 원. 이게 전부예요? 정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께서 가진 전 재산입니다. 대출 원금 4천만 원, 보증 빚 5천만 원, 이자 연체액 1,200만 원, 총 부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언니, 엄마가 마이너스 1억이 넘게 사신 거야. 평생 일하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침대에서 엄마가 눈을 뜨셨다. 엄마. 우리는 동시에 엄마에게 달려갔다. 민주야, 민지야, 울지 마.
엄마가 우리 손을 잡으셨다. 엄마는 괜찮아. 괜찮기는요. 엄마가 평생 일하고 47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민지가 소리쳤다. 엄마는 40년을 뭐 하신 거예요?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다. 민지야, 엄마는 많이 남겼어. 뭐려? 빚 1억? 이게 유산이에요? 아니야.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셨다. 엄마는 사람을 남겼어. 바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어제 왔던 20명이 아니었다. 더 많았다. 30명, 40명, 50명, 아니 60명이 넘었다. 어머니, 모두가 일제히 외쳤다. 나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복도까지 사람들이 가득했다. 저 사람들은 정태수 씨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도우신 67명입니다. 어젯밤 제가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정태수 씨가 문을 가리켰다. 저 뒤에 더 계십니다. 네. 외상 장부에 이름이 적힌 분들입니다. 어머니께 국밥을 공짜로 얻어먹었던 분들, 어머니께 도움받았던 분들, 모두 합치면 정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200명이 넘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200명. 엄마는 40년 동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우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모였다. 어머니, 가장 앞에 선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저는 30년 전 어머니께 국밥을 얻어먹었던 노숙자 박영수입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인이 봉투를 꺼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모은 돈입니다.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받아주십시오. 그 뒤로 한 명씩 나왔다. 저도 있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저는 200만 원입니다. 저는 100만 원밖에 없지만 200명이 차례로 봉투를 내밀었다. 병실은 봉투로 가득 찼다. 엄마는 그 광경을 보며 그저 눈물만 흘리셨다. 정태수 씨가 전자계산기를 두드렸다. 총액은 그가 숨을 크게 들이켰다. 43억입니다. 43억?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정태수 씨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는 국밥 한 그릇으로 43억의 감동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유산입니다. 43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 최민지는 병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 고급 시계를 찬 여자, 명품 옷을 입은 여자. 나는 뭐지? 손에 들린 핸드백을 내려다봤다. 에르메스 버킨백. 가격은 5천만 원. 시댁에서 결혼 1주년 선물로 준 것이었다. 5천만 원. 갑자기 정태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그럼 5천만 원은 50개월, 4년이 넘는 시간. 엄마는 4년이 넘게 일해야 이 핸드백 하나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엄마는 나는 핸드백을 꼭 안았다. 이런 거 단 한 번도 사신 적이 없어. 눈물이 났다. 15년 전 나는 23살이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첫 월급을 받았다. 300만 원. 이 돈으로 엄마께 뭘 사드릴까? 나는 백화점에 갔다. 명품 코너를 둘러봤다. 이 핸드백 어때요? 점원이 샤넬백을 보여줬다. 가격이 어떻게 되죠? 250만 원입니다. 나는 망설였다.
첫 월급의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엄마께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주말에 엄마 댁을 방문했다. 엄마, 선물이에요. 나는 샤넬백을 건넸다. 엄마는 깜짝 놀라셨다. 민지야, 이게 뭐니? 핸드백이요. 엄마 갖고 다니세요. 아니야. 이거 비싼 거 아니니? 이런 거 사면 어떡해? 괜찮아요. 제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민지야, 왜요? 이거 얼마야? 250만 원이요. 엄마가 핸드백을 내려놓으셨다. 민지야, 이거 환불해. 네. 왜요? 250만 원이면 국밥 500그릇이야. 엄마. 엄마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거 사. 엄마는 끝까지 받지 않으셨다. 나는 서운했다. 왜 안 받으시는 거야? 내가 효도하려고 산 건데. 그때는 몰랐다.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10년 전 나는 30살이 되었다. 재벌 3세와 결혼했다. 시댁은 강남에 빌딩을 3채나 가지고 있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민지야, 이거 받아. 에르메스 버킨백이었다. 어머니, 이거 5천만 원짜리야. 우리 집 며느리면 이 정도는 들고 다녀야지. 나는 그 핸드백을 받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했다. 명품이 당연해졌다. 강남이 당연해졌다. 돈이 당연해졌다. 그리고 엄마가 부끄러워졌다. 시골 국밥집 엄마. 건물 하나 없는 가난한 엄마. 나는 엄마를 점점 멀리했다. 1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불평했다. 엄마, 왜 아직도 이 집에 사세요?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세요. 엄마, 옷 좀 새로 사세요. 늘 똑같은 옷만 입으시네요. 엄마, 제발 국밥집 좀 그만하세요. 우리 시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는 그저 웃으셨다. 괜찮아. 민지야, 엄마는 이게 좋아. 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더 좋은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제야 알 것 같다. 병실 화장실. 나는 5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돈이면 10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어. 이 돈이면 20명의 아이들에게 1년치 급식비를 줄 수 있어. 이 돈이면 눈물이 핸드백 위로 떨어졌다. 나는 뭘 한 거지?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나, 비싼 식당에서 밥 먹던 나, 해외여행을 1년에 4번씩 가던 나. 엄마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행을 안 가셨는데 나는 1년에 4번씩. 가슴이 미어졌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병실에는 여전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하지만 그 얼굴은 평화로웠다. 나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민지야.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내려놓았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 민지가 정태수 씨를 바라봤다. 정태수 씨. 네. 민지 씨. 제가 재단 일을 도와도 될까요? 정태수 씨의 눈이 커졌다. 물론입니다.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삶을요. 엄마가 민지의 손을 잡으셨다. 민지야.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민지가 엄마 품에 안겼다. 저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요. 아니야, 민지야. 넌 잘 살았어.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뭘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엄마가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민지가 울먹였다. 하지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강남 빌딩 100채보다 이게 더 큰 재산이에요. 엄마가 민지를 꼭 안으셨다. 고맙다, 민지야. 그때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라고 떠 있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지야, 지금 어디야? 오늘 골프 약속 있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친정에 있어서. 친정?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아이고, 그래? 근데 민지야, 골프는 취소하면 안 돼. 오늘 재벌 회장님 부인들이 다 오시는데 내가 빠지면 안 돼.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과거의 민지였다면 내 어머니 금방 갈게요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뭐? 민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제 엄마가 아프신데 골프는 나중에 칠 수 있잖아요. 민지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니에요, 어머니. 대드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제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민지야. 어머니, 죄송해요. 끊을게요. 민지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옆에서 언니 민주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괜찮아? 응. 언니, 괜찮아. 민지가 웃었다. 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 바로 그때였다.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제가 환자 보호자인데요. 들어가야겠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민지의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명품 옷을 입은 50대 여성이 들어왔다. 민지의 시어머니 강은희 여사였다. 민지야. 강은희 여사가 병실 안을 둘러봤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 바닥에 쌓인 봉투들,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강은희 여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민지가 앞으로 나갔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내가 왜 왔냐고? 내가 전화를 끊어버려서 걱정돼서 왔지. 강은희 여사가 주변을 둘러봤다. 그나저나 여기가 병원이야 뭐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정태수 씨가 앞으로 나왔다. 저는 대한병원 외과과장 정태수입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 분이신지. 나는 민지 시어머니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환자가 쉬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모두 환자분께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은혜? 강은희 여사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은혜요? 시골 국밥집 주인이 무슨 은혜를? 어머니! 민지가 소리쳤다. 제발 그만하세요. 민지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는 제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뭐? 강은희 여사의 얼굴이 빨개졌다. 민지야, 너 정신 차려. 내 시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알아요. 민지가 엄마를 바라봤다. 하지만 제게는 제 친정엄마가 더 중요해요. 뭐라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강은희 여사가 민지를 노려봤다. 민지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너 이러다가 뭐요? 이혼당해요? 민지가 웃었다. 그럼 그것도 괜찮아요. 뭐?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민지가 병실 안에 200명을 가리켰다. 저 사람들이요.
저분들이 진짜 부자예요. 돈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제 엄마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강은희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저 민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강은희 여사는 병실 한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광경들이 들어왔다. 바닥에 쌓인 수백 개의 봉투들, 울먹이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초라한 옷차림의 노파. 저 사람이 민지 친정엄마라고? 강은희 여사는 민지의 친정을 단 한 번밖에 가본 적이 없었다. 결혼 전 예식 논외 때문에 갔었다. 그때 본 민지 친정은 초라했다. 낡은 단층집, 오래된 가구, 좁은 국밥집. 강은희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 딸과 결혼한다니. 하지만 민지가 서울대 출신이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허락했다. 집안은 별로지만 스펙은 괜찮으니까. 그런데 지금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지? 강은희 여사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저는 이 마을 이장 김동식입니다. 김동식 이장이 엄마를 바라봤다. 순자 씨와 저는 40년 지기입니다. 저는 오늘 순자 씨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김동식 이장이 사람들을 둘러봤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순자 씨가 어떤 분인지를요. 25년 전 이장님. 새벽 5시 김동식은 급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을 열자 최순자 씨가 서 있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야? 이장님, 박철수 씨 집 아시죠? 응, 마을 끝에 사는 할아버지? 네, 그분이 며칠째 문을 안 여세요. 신문도 그대로 쌓여 있고. 김동식은 깜짝 놀라 옷을 챙겨 입었다. 둘이서 박철수 씨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할아버지, 계세요?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집 안에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할아버지. 최순자 씨가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다. 아직 살아 계세요. 빨리 병원에. 구급차를 불렀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다. 며칠을 굶으셨던 것이다. 병원비는 최순자 씨가 모두 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퇴원한 후에도 최순자 씨는 매일 국밥을 가져다 드렸다. 1년 동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순자 씨는 그런 분입니다. 김동식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마을의 무연고 노인들 모두 순자 씨가 돌봐주셨습니다. 장례까지 치러주셨습니다. 당신 돈으로요. 강은희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다음으로 한 중년 여성이 나왔다. 저는 이 마을 보건소 간호사 이미숙입니다. 이미숙 간호사가 공책을 꺼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기록입니다. 최순자 씨께서 보건소에 기부하신 내역이요. 매달 10만 원씩. 10년간 총 1,2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우리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했습니다. 강은희 여사의 눈이 커졌다. 1,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다음은 50대 남자가 나왔다. 저는 이 마을 초등학교 교장 박상훈입니다. 박상훈 교장이 서류를 펼쳤다. 최순자 씨는 지난 20년간 우리 학교에 매년 500만 원씩 장학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총 1억입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학생 120명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강은희 여사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1억을 장학금으로? 저는 이 마을 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입니다. 60대 목사가 앞으로 나왔다. 최순자 권사님은 15년 전 교회 건축 헌금으로 5천만 원을 내셨습니다. 당시 교회는 비가 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의 헌금으로 우리는 새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매달 100만 원씩 11조를 들이셨습니다. 그 돈은 모두 가난한 교인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강은희 여사는 계산을 해봤다. 5천만 원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년은 2억 3천만 원.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다. 10명쯤 되어 보였다. 저희는 순자씨 국밥집 단골 손님들입니다. 가장 앞에 선 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순자씨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5,000원. 하지만 순자씨는 제게서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순자씨는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드세요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공짜로 먹여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증언했다. 저도 3년 동안 공짜로 먹었습니다. 저는 5년. 저는 7년. 강은희 여사는 숨이 막혔다.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저는 최철민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저는 순자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15년 전 제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최철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순자 씨가 오셨어요. 철민아, 내가 보증 설게. 그러니까 죽는 것만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순자 씨는 당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최철민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그 빚을 아직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2천만 원밖에 못 갚았어요. 그가 엄마를 향해 절을 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 쓰레기입니다. 엄마가 손을 저으셨다. 아니야, 철민아.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해. 강은희 여사는 벽에 기댄 채 모든 증언을 들었다. 1,200만 원 기부, 1억 장학금, 2억 3천만 원 헌금, 5천만 원 보증, 그리고 수십 명에게 공짜로 준 국밥들. 도대체 얼마야? 강은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계산기를 꺼냈다. 대충 계산해도 3억이 넘었다. 이 사람이, 국밥집 주인이 3억을 남을 위해 썼다고? 강은희 여사는 갑자기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자신은 강남에 빌딩 3채를 가지고 있었다. 수백억의 재산이 있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누구를 도와본 적이 있었나? 장학금을 준 적이 있었나?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준 적이 있었나? 없어. 단 한 번도. 오히려 더 많은 명품을 사고, 더 비싼 골프를 치고, 더 호화로운 여행을 다녔다. 나는 뭐지? 강은희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지가 앞으로 나왔다. 여러분, 민지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입니다. 민지가 엄마를 바라봤다. 저는 평생 제 엄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시골 국밥집 주인이라는 게 창피했습니다. 명품 하나 사줄 수 없는 가난한 엄마가 싫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민지가 정태수 씨를 바라봤다. 정태수 씨, 제가 최순자 장학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강은희 여사를 돌아봤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골프 치는 대신 봉사하고 싶어요. 명품 사는 대신 기부하고 싶어요. 만약 그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면 민지가 심호흡을 했다. 이혼도 각오하겠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민지를 바라봤다. 강은희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에는 30대 남자가 들어왔다. 민지의 남편 강준혁이었다. 여보, 민지가 깜짝 놀랐다. 준혁아, 너는 어떻게?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왔어. 강준혁이 병실 안을 둘러봤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 쌓여있는 봉투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강준혁이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여보, 나 이혼해도 돼. 뭐? 나는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싶어. 만약 그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혼할게. 강준혁은 잠시 멍하니 민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보, 강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같이 해도 돼. 뭐? 나도 장모님처럼 살고 싶어. 강준혁이 엄마 앞으로 다가왔다. 강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장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엄마가 강준혁의 손을 잡으셨다. 고맙다, 사위야. 강은희 여사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 혼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일주일이 흘렀다. 엄마는 많이 회복되셨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적이라고 했다. 환자분 나이를 생각하면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셔서 그런가 봅니다. 나 민주는 매일 병원에서 엄마를 돌봤다. 민지도 매일 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지의 시어머니 강은희 여사도 왔다. 사돈 미음 끓여왔습니다. 강은희 여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 고마워요. 엄마가 강은희 여사의 손을 잡으셨다. 아니에요, 사돈. 제가 죄송하죠. 그동안 사돈을 무시했는데. 강은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진짜 부자가 뭔지 몰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퇴원하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는 모두 기뻐했다. 엄마, 드디어 집에 가시네요. 응, 우리 집이 그립구나. 엄마가 미소 지으셨다. 짐을 챙기고 병원을 나서려는데 정태수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주 씨,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네, 왜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요? 네, 마을회관으로 와주십시오. 오후 2시. 우리는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 저게 뭐야? 마을회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최순자 여사 칠순 잔치, 사랑과 나눔의 축제. 그리고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의 번호판들. 언니,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온 것 같은데.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마을회관 문을 열자 축하합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마을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난번 병원에 왔던 200명이 아니었다. 더 많았다. 30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정태수 씨가 다가왔다. 이분들은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어머니께서 지난 40년간 도우신 모든 분들입니다. 정태수 씨가 설명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수소문했습니다. 어머니께 국밥을 얻어먹은 분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병원비를 지원받은 분들, 보증을 받은 분들, 모두 합쳐서 정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312명입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울기 시작하셨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머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유진 판사가 엄마를 단상으로 안내했다. 단상 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최순자 장학재단 설립식, 설립기금 43억 원. 정태수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최순자 어머니의 칠순 잔치이자 최순자 장학재단의 설립식입니다. 어머니는 지난 40년간 312명을 도우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재단은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이사로는 정태수 씨가 우리를 가리켰다. 어머니의 두 딸 최민주 씨와 최민지 씨를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다. 민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최민지입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평생 제 엄마를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엄마는 민지가 엄마를 바라봤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니까요. 민지가 엄마를 꼭 안았다. 회장 안에 3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럼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강민호 교수가 앞으로 나왔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머니께서 도우신 분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정태수 외과과장. 저는 13살 때 엄마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순자 어머니가 2천만 원을 주셔서 우리 엄마는 살았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 3,000명의 생명은 모두 순자 어머니 덕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유진 판사. 저는 16살에 가출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3년간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판사가 되어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그분들의 새로운 삶은 모두 순자 어머니 덕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강민호 대학 교수. 저는 고아였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어머니가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4년간 대학 등록금을 대주셨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어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의 미래는 모두 순자 어머니 덕분입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312명의 이야기가 차례로 나왔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나도, 민지도, 엄마도, 심지어 강은희 여사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다. 정태수 씨가 엄마께 마이크를 건넸다. 어머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으셨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 그저 눈물만 흘리셨다. 저는 엄마의 목소리가 회장을 가득 채웠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국밥이나 파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요. 우리는 모두 서로 기대며 살아가요. 누군가는 밥을 주고, 누군가는 일을 해주고, 누군가는 위로를 해주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국밥 한 그릇 주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엄마가 300명을 둘러봤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국밥 한 그릇을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깊이 고개를 숙이셨다. 3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5분 넘게 이어졌다. 박수가 잠잠해질 무렵
정태수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니? 저희 312명이 함께 준비한 선물입니다. 정태수 씨가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부채 상환 증서입니다. 네. 어머니의 모든 빚을 저희가 갚았습니다. 엄마의 눈이 커졌다. 대출 원금 4천만 원, 보증 빚 5천만 원, 이자 연체액 1200만 원, 총 1억 2천만 원 모두 갚았습니다. 어떻게? 저희 312명이 조금씩 모았습니다. 정태수 씨가 웃었다. 빚을 갚고도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드립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유진 판사가 앞으로 나왔다. 어머니 집 아시죠? 응, 우리 집. 저희가 리모델링 했습니다. 뭐? 40년 된 낡은 집이잖아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완전히 새로 꾸몄습니다. 유진 판사가 사진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깨끗하게 단장된 집이 나왔다. 새 벽지, 새 가구, 새 가전제품. 그리고 국밥집도요. 강민호 교수가 말했다. 낡은 시설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새 주방 기구, 새 테이블, 새 간판. 이제 어머니는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는 말을 잃으셨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셨다. 나와 민지도 울고 있었다. 그때 마을회관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다. 강은희 여사였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모두가 강은희 여사를 바라봤다. 강은희 여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저는 최민지의 시어머니 강은희입니다. 강은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평생 제가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강남에 빌딩이 있고 명품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강은희 여사가 엄마를 바라봤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강은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데 저는 평생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강은희 여사가 고개를 숙였다. 민지 어머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엄마가 일어나 강은희 여사에게 다가가셨다. 그리고 꼭 안아주셨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엄마는 정말로 기적을 만드신 것이다. 국밥 한 그릇으로 300명의 인생을 바꾸고 심지어 강남 재벌가 며느리의 마음까지 바꾸신 것이다. 엄마,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날 마을회관에서는 새벽까지 축제가 이어졌다. 300명이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췄다. 엄마의 칠순 잔치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잔치가 되었다. 1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나 최민주는 학교 운동장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했다. 민주 선생님, 학생들이 뛰어왔다. 선생님, 오늘 최순자 장학재단 발표 있다면서요? 응, 그래. 저희 학교에서도 한 명 선발된대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1년 전 우리는 최순자 장학재단을 시작했다. 엄마의 이름으로. 오후 2시 나는 서울 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작은 사무실. 문을 열자 민지가 서류를 보고 있었다. 언니, 왔어? 응. 많이 바빠? 응. 올해 장학생 신청자가 1000명이 넘었어. 민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명품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화려한 화장 대신 맨 얼굴로 다녔다.
그리고 매일 재단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민지야, 준혁이는 뭐래? 남편도 요즘 바빠? 회사 그만두고 사회적 기업 만들었거든. 정말? 응.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기업이래. 나는 민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다. 오후 3시, 재단 대회의실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장학생 후보자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정태수 씨가 단상에 올랐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최순자 장학재단 이사장 정태수입니다. 오늘은 첫 장학생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1000명이 넘는 신청자 중에서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선발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태수 씨가 말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가장 큰 꿈을 가진 학생, 그것이 최순자 어머니가 원하신 바입니다. 정태수 씨가 명단을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학생, 김하늘. 17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일어났다. 하늘 학생은 조선 가정에서 자라며 할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성적은 전교 1등, 꿈은 의사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두 번째 장학생, 이준호. 준호 학생은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어머니 혼자 세 남매를 키우고 계십니다. 성적은 전교 3등, 꿈은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 장학생, 박소연. 소연 학생은 소아암을 이겨낸 투병 학생입니다. 꿈은 간호사입니다. 100명의 이름이 차례로 불렸다. 모두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모두 빛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명단 발표가 끝나고 정태수 씨가 말했다. 그럼 이제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최순자 장학재단의 이름이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 최순자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오셨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아, 엄마가 마이크를 잡으셨다. 나는 최순자예요. 여러분의 할머니 뻘 되는 사람이지요. 아이들이 웃었다.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생 국밥집만 했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둘러봤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밥 한 그릇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국밥 한 그릇 주는 게 내 기쁨이었어요. 엄마가 장학생들을 바라보셨다. 아이들아,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공부 많이 해서 의사, 선생님, 판사, 교수, 뭐든 되렴.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렴. 그게 진짜 성공이야. 엄마의 말씀이 끝나자 100명의 아이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장학증서 수여식이 시작되었다. 100명의 아이들이 차례로 나와 증서를 받았다. 엄마는 한 명 한 명에게 증서를 주시며 꼭 안아주셨다. 하늘아, 훌륭한 의사 되렴. 준호야, 멋진 선생님 되거라. 소연아, 따뜻한 간호사 되렴.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부모들도 울고 있었다. 나와 민지도 울고 있었다. 마지막 아이가 증서를 받고 돌아갔다. 정태수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100명의 아이들은 각각 1년에 500만 원씩 대학 졸업까지 지원받습니다. 총 지원금은 2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00명, 내후년에도 100명. 이 재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민지가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왜, 민지야? 엄마,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민지가 심호흡을 했다. 나 이혼했어. 뭐? 나와 엄마가 동시에 소리쳤다. 이혼이라니, 준혁이랑? 아니야, 언니. 준혁이랑은 아니야. 민지가 웃었다.
나 시댁이랑 법적으로 분가했어. 분가? 응. 강씨 집안 며느리 타이틀 버렸어. 이제 나는 그냥 최민지야. 민지야. 괜찮아. 엄마, 나는 행복해. 민지가 엄마 손을 잡았다. 나는 이제 엄마 딸로 사는 게 자랑스러워. 재벌 며느리보다 훨씬 더. 엄마가 민지를 꼭 안았다. 고맙다. 민지야. 나도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 셋은 한참을 그렇게 얼싸안고 있었다. 재단 사무실을 나서는데 누군가 우리를 불렀다. 민지야. 돌아보니 강은희 여사였다. 어머니. 민지가 달려갔다.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나도 장학증서 수여식 보러 왔지. 감동적이더구나. 강은희 여사가 엄마에게 다가왔다. 사돈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사돈은요? 저도 좋아요. 요즘 봉사활동 다니거든요. 정말요? 네. 무료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3번씩 봉사해요. 강은희 여사가 수줍게 웃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게 제일 행복해요. 잘했어요, 은희 씨. 엄마가 강은희 여사의 손을 잡았다. 그게 진짜 부자의 삶이에요. 네, 사돈. 이제 알겠어요. 강은희 여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사돈,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제 빌딩 하나 팔았어요. 그 돈이에요. 뭐? 강남 빌딩 하나 300억에 팔았어요. 우리는 모두 놀라 강은희 여사를 바라봤다. 그 돈을 최순자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사돈. 저도 사돈처럼 사람을 남기고 싶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사돈.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다. 나와 민지도 울고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다. 강남 재벌가의 안주인이 300억을 기부하다니. 엄마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기적을 만드셨다. 3년이 흘렀다. 나 최민주는 지금 엄마의 국밥집에 앉아 있다. 엄마는 여든이 되셨지만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계신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괜찮아. 민주야. 엄마는 이 일이 좋아. 엄마는 웃으시며 국자를 저으신다.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가득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두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할머니, 국밥 한 그릇 더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줄게요. 젊은 대학생들이 엄마 국밥집을 찾아온다. SNS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해시태그 전설 이국밥집, 해시태그 최순자 할머니, 해시태그 사랑 이국밥, 해시태그 300명을 살린 국밥. 엄마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셨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쪽 보세요. 카메라 감독이 엄마를 촬영하고 있다. 오늘은 공중파 방송국에서 엄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날이다. 최순자 여사님, 43년간 국밥집을 운영하시면서 300명이 넘는 사람을 도우셨는데요. 비결이 뭔가요? 리포터가 물었다. 비결이라. 특별한 건 없어요. 엄마가 웃으셨다. 그냥 배고픈 사람 보면 밥 주고 싶고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 때문에 엄청난 빚도 지셨잖아요.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돈 대신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의 눈에서 평화로운 빛이 났다. 촬영이 끝나고 나는 서울로 향했다. 재단 사무실에는 민지가 있었다. 언니, 민지야, 바빠? 응. 올해 장학생 선발하느라. 민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3년 전 명품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올해는 몇 명 선발해? 200명. 200명? 응. 은희 어머니가 빌딩 하나 더 파셔서 기부하셨거든. 그래서 예산이 늘었어. 나는 놀라 민지를 바라봤다. 강은희 여사가 또 응. 이번에는 500억. 500억? 응. 어머니 말씀이 빌딩 갖고 있는 것보다 아이들 키우는 게 더 보람있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엄마는 정말로 사람을 바꾸는 마법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언니, 오늘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 첫 장학생들이 대학 졸업하는 날이야. 벌써? 응. 3년 전 처음 선발한 100명 중에서 20명이 올해 졸업해. 민지가 서류를 보여줬다. 김하늘 마이너스 서울대 의대 졸업, 수석. 이준호 마이너스 한국교육대 졸업, 차석. 박소연 마이너스 연세대 간호대 졸업, 우등. 와, 나는 감탄했다. 다들 훌륭하게 컸네. 응.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감사 파티가 있어. 엄마도 오시고. 저녁 7시. 재단 대강당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장학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이었다. 엄마도 오셨다. 김하늘 학생이 단상에 올랐다. 22살, 이제 의사가 된 청년이었다. 최순자 할머니, 하늘이 엄마를 바라봤다. 저는 3년 전 할머니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가 됩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제 첫 환자는 무료로 치료할 겁니다. 할머니처럼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음으로 이준호 학생이 올랐다. 저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준호가 엄마를 바라봤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300명을 살린 할머니의 이야기를요. 다시 박수가 쏟아졌다. 박소연 학생도 올랐다. 저는 간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매달 제 월급의 10%를 소연이 재단 쪽을 가리켰다. 이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명이 차례로 나와 각자의 다짐을 말했다. 모두 엄마처럼 살겠다고 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정태수 씨가 엄마를 단상으로 모셨다. 어머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천천히 단상에 오르셨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눈물만 흘리셨다. 아이들아, 한참 만에 엄마가 입을 여셨다. 엄마는 이제 80이야. 많이 늙었지.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엄마는 행복해. 왜냐하면 엄마가 20명의 졸업생들을 가리키셨다. 너희가 있으니까 너희가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간호사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빌딩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었어. 하지만 엄마가 가슴을 짚으셨다. 여기에는 많은 게 있어. 너희들이 있어. 너희들의 웃음, 너희들의 꿈, 너희들의 미래. 그게 엄마의 진짜 재산이야. 엄마가 우리 자매를 바라보셨다. 민주야, 민지야. 엄마가 너희에게 건물을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고 했지? 우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들어봐. 엄마가 웃으셨다. 엄마는 너희에게 이것을 물려줄게. 엄마가 강당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셨다. 이 사람들, 3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엄마의 유산이야. 그리고 너희의 유산이기도 해. 나와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강당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10분 넘게 이어졌다. 5년이 더 흘렀다. 엄마는 85이 되셨다.
더 이상 국밥집을 하시지 않는다. 민지가 모시고 서울에서 살고 계신다. 하지만 가끔 옛날 국밥집을 찾아가신다. 지금 그 국밥집은 박물관이 되었다. 최순자 기념관. 국밥 한 그릇으로 300명을 살린 여인.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온다. 수학여행 코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이 작은 국밥집에서 43년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넘는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아이들은 감동한다. 최순자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재단이 되었다. 매년 5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들은 의사, 선생님, 판사, 교수, 간호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매달 월급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한다는 것.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나 최민주는 여전히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하지만 이제는 최순자 선생님의 딸로 유명하다. 학생들이 나를 보며 말한다. 선생님 엄마처럼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 짓는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게 진짜 성공이야. 민지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다. 매일 아침 엄마를 모시고 산책을 한다. 엄마, 오늘 날씨 좋죠? 그래, 민지야. 정말 좋구나. 엄마,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민지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는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든다. 어느 봄날, 엄마는 옛날 국밥집 현재 기념관 앞에 서 계셨다. 엄마, 들어가 볼까요? 나와 민지가 엄마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다.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주방. 엄마가 43년간 서 계셨던 그 자리. 엄마는 국자를 들어보셨다. 이걸로 참 많은 국밥을 끓였지. 엄마가 웃으셨다. 한 그릇에 5,000원. 그런데 그 한 그릇이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큰 기적이 될 줄은 몰랐어. 나와 민지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엄마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분이에요. 건물 100채보다, 돈 1,000억보다. 민지가 말했다. 엄마의 삶이 더 값어치 있어요. 엄마는 우리를 꼭 안으셨다. 고맙다, 내 딸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얼싸안고 있었다. 최순자 85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3년을 국밥집에서 보냈습니다. 한 그릇에 5,000원, 하루 50그릇, 1년에 18,000그릇, 43년간 77만 4,000그릇. 그 국밥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되어 3,000명을 살렸고, 선생님이 되어 10,000명을 가르쳤고, 판사가 되어 100명을 구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최순자의 유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은 건물도 명품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남긴 따뜻한 손길입니다.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국밥 한 그릇을 건넬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최순자 할머니처럼 묵묵히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강남 아파트, 주식, 예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순자 할머니의 두 딸은 건물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0명의 마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나눔의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만들고 계신가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남을 도울 수 없어. 아닙니다.
최순자 할머니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밥 한 그릇씩 조금씩 나누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편의점 알바생에게 고생하세요 한마디, 무거운 짐 든 이웃 도와주기, 길 잃은 할머니 길 안내해드리기, 이 모든 것이 국밥 한 그릇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